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SDS의 홍원표 사장입니다. 되게 귀한 자리 저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미 상당 부분의 핵심적인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회사 내부의 많은 부분을 이미 디지털화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기업은 벌써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즉 디지털 혁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픽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또 이 이슈는 오늘 이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의 핵심 팀인 4차 산업혁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Next Digital Innovation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또 제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몇 가지 사례가 들어있을 텐데 그 사례는 삼성그룹 내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상이 되시겠지만 여러 제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 회사들은 월드 클래스 레벨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구축을 해놓고 아주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 회사들의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를 하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글로벌 생산 기지, 그리고 그 생산에서 필요한, 그리고 판매하면서 필요한 이런 모든 파트너들이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밀착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삼성이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4억 5천만 대 정도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대라는 것을 숫자로 조금 나눠보면 매일 약 12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을 어디선가는 생산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선가는 판매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130여 개의 컨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것이 everyday 12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이 생산되고 판매되려면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보통 정도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갖고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제조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삼성 회사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혼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최고 수준의 스피드와 최고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이 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과연 다음 레벨로는 우리가 어떤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과연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겠죠. 자, 이제 데이터가 이제는 그 단순히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기업 핵심 경쟁력인 것은 물론이고 그 기업의 미래 가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기술적인 발전이 그 뒷받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두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그 데이터의 소스도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의 소스도 다 활용을 하게끔 됐고 또 분석 대상도 샘플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그렇게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6 제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작년에 수집이 됐다고 하고요. 그거는 몇 년 안에 10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타바이트는 여러분이 잘 익숙한 단어인 기가바이트의 1조 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데이터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경영진들은 어떻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인사이트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optimization, 특히 회사 전체를 봤을 때 corporate total optimization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원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 SDS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기반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원초적인 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의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크게 4개 분야의 데이터 혁신 분야를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센서와 디바이스, 그리고 미디어에서 오는 데이터를 핸들해야 되는 분야인 IoT.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애널리틱스를 해야 되고, 저희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애널리틱스도 굉장히 그 단계가 있고 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이 인텔리전스를 더함으로써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그 결과나 그 가치를 더 한층 고도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의 프레임워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이 부분을 저희들은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 부분의 기술들은 모빌리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조금 포커스 좀 줄여서 그리고 AI가 과연 이러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어느 정도 고도화시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간이 좀 남으면 블록체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우리가 삼성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제조와 마케팅 혁신이 되겠습니다. 자, AI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기술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그 근간에는 크게 데이터 분야와 알고리즘 분야와 인프라 분야의 기술이 획기적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신속하게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학습해놓고 똑똑하게 이걸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는 알고리즘 분야, 그 다음에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빨리 해결해낼 수 있냐는 인프라 차원의 이슈,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늘의 그 AI 수준의 정도까지는 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하고 잠깐 좀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은 사람이 정보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고, 결국 그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학습하는 역량과 유사한 그런 펑션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두뇌에서 그런 컴퓨팅을 해낼 텐데, 결국은 그거를 인프라가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능형 수준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비교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각각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3가지 펑션에 대해서 이 컴퓨터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준에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알파고가 첫 번째 이세돌 구단과 이 바둑을 두기 전에는 기보를 16만 건의 기보를 다 학습을 했다고 하죠. 지금은 그 이상도 했겠지만은, 그리고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딥러닝이나 강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딥러닝과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이 AI에서의 핵심 두 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부분에서는 엄청난 이제 반도체 칩의 기술에 의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TPU라고 하는 구글이 리딩하는 이 칩은 그거보다 몇십 배 더 성능이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SDS는 잠깐 분석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초기 단계의 분석은 디스크립티브 했습니다. 과연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why, 왜 일어나고 있는 정도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면, 그럼 뭐가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고 가정하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는 어떤 베스트 옵션이 있기에 그 길을 택해야 되는지까지 가야 이제 진정한 아주 최고 수준의 애널리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이러한 스태틱스나 머신러닝 정도가 좀 부족하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딥러닝이나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접목이 돼야,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DS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다 확보하고, 그 플랫폼 이름을 브라이텍스 AI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축을 했고, 지금 활발히 여러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분야는 뭐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대략 5개 분야 정도에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많은 주제로 다루어질 제조 분야, 특히 설비와 관련된 또 품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케팅에서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과연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2달 후에 판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겠느냐. 재고를 만들지 않고 그렇지만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실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고객이 누구며 그 고객 행동을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겠냐. 이런 것이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 이제 AI 기반의 마케팅 툴이 그런 걸 상당 부분 이제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위험 예측을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해킹이 엄청나게 우리 회사만 해도 하루에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당량의 해킹 의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해커들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겠지만 그 해킹에서 들어온 것을 일정 시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과연 그와 유사한 또는 그거가 변형된 해킹이 들어왔을 때 그걸 탐지해낼 수 있겠느냐. 엄청난 숙제입니다. 보안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유전체와 관련된 이슈, 이러한 5가지 분야에서 저희는 AI를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제조와 마케팅 분야에서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제조의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진화 발전을 보면 이미 기계에서 들어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자동화하는 것은 이미 과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 분석을 자동화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이 공장의 모든 설비와 공정 프로세스가 스스로 제어를 하고 운영이 최적화되는 그 단계까지 저희들은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제조 분야에서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제조에는 많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설비와 공정과 제품의 요 3가지가 제조에서의 핵심 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각각의 요소마다 엄청난 센서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예상해 하실 수 있듯이 그 데이터 수집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게 설비 문제이건 공정 문제이건 제품의 문제이건 간에 어떤 이상을 감지할 수 우리가 해내야 되고 그걸 잘 분류해서, 이 분류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류를 하고 그걸 군집화시켜서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deep learning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내는 데까지 계속 이테레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학습을 통해서 돌아가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원인 분석의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확신이 쓴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제어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전 과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AI 기반의 제조 부분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제조 분야에서 설비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맡고 있는 설비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을까? 그게 이슈입니다. 네.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이 코스트, 운영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게을리 받다가는 잘못해서 이게 고장이 나거나 중단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뭐 제가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공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1시간의 중단이 되면 수백억의 러스를 저희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절대 스탑하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는 스탑이 아니고서는 중단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과연 그러려고 그러면 작은 설비 하나라도 그 모든 공정 프로세스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정에서 어떤 품질이나 이런 그 업노멀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설비 엔지니어와 공정 엔지니어로서는 아주
진짜 저희들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설비 부분을 잠깐만 제가 보면 이제 당연히 설비에 수백 개의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데이터 하루에도 테라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들이 저희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당연히 모델이 분석을 했죠.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공정상의 품질의 원인이 정말 재검증돼서 이게 정말 원인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빈스를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의 딥러닝 모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설비의 종합 공간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이 순간에 이 건강, 헬스 컨디션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후, 몇 주 후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지 확률이 어느 정도 이걸 정확히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최적의 메인티넌스의 그런 타입과 방법을 저희가 옵션을 엔지니어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비와 공정과 제품 부분에서의 이런 품질과 관련된 저희의 인텔리전스 역량을 최고로 올렸기 때문에 품질 향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AI 기반의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그 커버를 비율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데서 혁신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조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케팅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팅에서도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고객의 매출과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다 정형 데이터입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나 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SNS와 블로그나 다른 동영상에서는 비정형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까지 저희가 조합을 해서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가격 전략이나 또는 제품 운영 전략 또는 적절한 공급 계획 이와 같은 그 회사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디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그 기업의 마케팅 분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앞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의사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얼마나 판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느냐. 즉, 이 시장의 흐름을 알고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해서 그리고 우리의 제조 분야에서의 공급 능력까지 다 알고 정확하게 판매 예측을 했을 때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부분의 이 판매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이고 그러나 이제 이거를 최대한으로 애큐레이트하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가 제품 또는 그게 서비스가 됐건 제품이 됐건 또 제품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디피컬트한 이슈죠. 그래서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탐색이라는 패턴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통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판매 수요 예측을 해내고 시장 반응 분석을 100% 완벽한 단계는 좀 더 가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해낼 수 있는 데까지 저희는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대의 에큐레시 레벨을 가진 그런 판매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대로 실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또는 재고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판매 극대화를 저희가 해낼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실시간 리얼타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요. 광고를 하고 그 광고 효과를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또 AI 기반의 분석에 의해서 그거를 3개월, 6개월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마케팅 실행 후에 브랜드 인지도의 변화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즉시 알고 즉시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의사결정을 하면 내일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 분야와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조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이런 AI 기반의 분석 역량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게 과연 필드에서 또는 경영진한테 어떤 밸류를 준다는 걸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SDS가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브라이틱스 AI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애널리틱스 부분과 인텔리전스 부분이 서로 잘 접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하는 부분, 알고리즘을 핸들하는 부분, 그리고 그 기반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창출해내는 거죠. 물론 제가 강조했듯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 때문에 그 메모리 또는 스토리지에 쓰이는 그런 반도체 칩들이 워낙 디맨드가 이제 많아지면서 반도체 분야의 회사들이 요새 굉장히 아주 바빠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AI에 대해서 어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제가 자랑을 한다면 굉장히 분석 모델링도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짧게는 2주 또는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리던 일을 제가 몇 시간 단위로 프로세스를 하고 해내고 있고요. 제가 프리스크립트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말로는 처방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알고리즘 플랫폼화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산 처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쉽고 똑똑하고 빠르게 꼭 전문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정도면은 또는 마케터면은 우리 플랫폼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잘 아신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체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블록체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 꼭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참여자가 믿을 수 있는 가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디지털로 될 거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디지털 에셋으로 정의를 하고 특히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그래서 그 에셋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당사자 간에서 즉시 자동으로 이게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공유한다는 얘기는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일치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인포메이션하고 거래 대상자였던 상대 또는 내 파트너에 들어있는 장부에 들어있는 기록하고 둘이 똑같은 기록인 거예요. 그게 아주 큰 가정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치화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조할 수가 없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어그리를 하지 않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과연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냐가 큰 이제 재밌는 숙제였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화폐 개념을 만들어낸 일본의 수학자가 그거를 가능하게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고 그 프레임워크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그래서 블록체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이 영장을 가진 블록체인 프레임워크가 결국 해줄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개자가 필요 없다. 그리고 엄청난 높은 보안성이다. 네, 왜냐? 즉시 일치화하고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즉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과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이고 알고리즘 기반이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저한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이 사이버 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 개념의
화폐입니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사실은 그 개념, 프레임워크의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업 간의 거래, 즉 B2B 향의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그 플랫폼의 이름은 이제 넥스트 레저라고 하는, 레저가 이제 원작인데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오픈 소스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끊임없이 같이 그 기술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합의 알고리즘. 아까 제가 그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합의가 되어 있는 알고리즘만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합의된 알고리즘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퍼미션이 돼 있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커미티드된 거래 당사자만의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따라서 우리가 제휴와 모니터링을 서로 할 수 있게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랫폼 이제 어떤 역량이겠습니다만은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블록체인에서 얘기됐던 그러한 피처들, 기능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모듈화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은 이 두 개만 필요하고 어떤 기업은 다 필요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블록체인을 여러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분야를 얘기하기 전에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이제 처음에 다들 대부분이 받아들일 기능으로는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식별을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굉장히 편리성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바이오메트릭, 생체 인증 기술이 아마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접목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오텐티케이션과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수시간 공유하게 되는 어떤 디지털 로열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회사들이 거래 관계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들 간의 물품 정보와 성장을 공유하는 현재 시스템을 보면 정말 엄청나고 많은 것이 아직도 매뉴얼화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옳으니 틀리니 계약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한쪽에서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보냈다 그러고 안 받았다, 뭐 복잡합니다 지금 물류 내에서. 아마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언세이프하고 언클리어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SDS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물류 분야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과 보험, 또 이 금융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클레임에 대한 거를 또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거래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르디움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면, 국내 이제 금융사에 저희가 적용을 한 건데, 실적용을.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가입자가 확보가 되면 이 회사에 많은 협력사가 있어요. 그 협력사와 이 가입자 프로파일은 아니지만 가입자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할 때, 그 공유할 때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항상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타임 스탬핑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이제 기능을 활용해서 그 유출 위험을 뭐 거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레벨까지 이제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그 부가 서비스를 이 회사 거를 쓰다가 파트너사의 고객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재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그냥 귀찮아서 포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율이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빌리데이트 오텐티케이션이라는 블록체인의 그 기능을 활용해서 등록 포기율을 제로화 했으니까, 여러분 유출되지 않고 등록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자체부터가 고객한테 편의성도 주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네. 이러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프로세스 자동화는 물론이고, 또 비즈니스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혁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 네트워크까지 갈 수만 있다면은 그런 스케일이나 임팩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글쎄 비트코인 보니까 괜히 많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블록체인의 이슈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커런시,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이슈라고 여러분 잠깐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의 자동화나 비즈니스 혁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시고 그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경영하고 계시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장인데요. 뭐 놀랍게도 49년이면은 벌써 한 70년 전 얘기인가요? MIT 수학자인 닥터 위너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렇다면 정말 기계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 잔혹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강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 선도를 하는 기업은 이게 잔혹하지 않고 원더풀하지만 거기에 뒤처지는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이걸 잔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이분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 넥스트 레벨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새로운 바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경제에 정체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활력을 집어넣고, 또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글로벌 마켓을 보는 차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편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